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2차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아침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으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는 운행률이 85% 수준까지 떨어져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119에 상황을 알렸던 신고자 2명이 모두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조사를 마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추락한 산불 진화 헬기는 꼬리 날개 이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가 추락 직전 빙글빙글 도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8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가 지난 주말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죠.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서 하루하루 충돌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즉각 파면 요구에 여당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반발을 하자 오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또 다음 주 탄핵 소추안 카드까지 꺼내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여당은 조사도 하기 전에 장관을 해임시키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자기 모순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비난했고 야당은 여당이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열중하고 국정조사를 피할 핑계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조사 대상인 장관을 갖다가 갑자기 조사 개시도 하기 전에 불러내서 해임시키겠다. 이건 자기 모습입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제대로 된 설명 못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내서 자기 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겁니까? 왜 갑자기 갑툭튀 뜬금없는 해임 건의안이며 탄핵이며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정확히 민주당도 스스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모순 정치라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족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기 바랍니다. 참사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장관의 정치도의적, 행정적 책임에 연계해 조건 삼는 것이야말로 정쟁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열중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네, 일단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지금 제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대치는 더 심화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처리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이 한층 더 얼어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갈등 상황을 풀어내야 할 우리 정치의 역할은 지금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의 전국 현안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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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해야 한다 의견을 모았고요. 유가족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은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번 주에 내기로 했고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탄핵소추안도 제출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위해서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고요. 예. 다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이 대통령실 관저 만찬 이후에 조금 뭐 국민의힘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네. 자꾸 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거나 혹은 또 이미 산하 이 경찰 특수본에서 지금 수사 중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경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지휘권이나 인사권이 있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차관이 오히려 행안부의 이 기관 증인으로서 이 성실하게 이 증거들을 증거 서류들을 제출하고요. 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되어서 정말 민간인 신분으로 성실하게 조사 임하시라. 왜냐하면 장관 업무와 그러니까 장관 업무를 하면서 국정조사를 받게 되면 뭐 또 분명히 장관 일정이 바쁘다라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실하게 불성실하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 또 성실한 국정조사를 위해서 정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국정조사 혹시 합의할 때요? 혹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네. 없었습니까? 네. 합의 사항 중에 만약에 이상민 그럼 장관에 민주당의 대한 입장이 해임 바뀐 건의안을 겁니까? 올리지 아니면 않기로 합의한 건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었고요. 바뀐 겁니까? 분명히 지난주 합의하고 나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까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파면하시라라고 월요일 날 최후 통첩을 했는데 그 최후 통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온 말은 월요일 예. 아침에 대통령실에서는 뭐 거부권을 사실상 시사하는 뭐 별로 이 수용할 의미가 없다,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시사한 바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임 건의안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실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고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앞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국정조사 개시도 하기 전에 갑자기 불러내서 해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 정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저희는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 파기라던가 어떠한 것도 행동을 한 것이 없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분명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를 요청하셨을 때는 딴 목적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딴 목적이란 어떤 목적? 예를 말씀하시는 들면요. 거예요?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민간인 신분이 돼서 예. 장관이 그 수사에 임하던가 국정조사에 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예. 뜬금없이 갑자기 장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한 달 전에요. 감사원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해서 냈습니다. 네. 그게 뭐였냐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 핵심 정책이었던 사람들이 민간인이 되면은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였죠. 그때 누구였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예. 감사원 조사를 맡겠다고 이분들이 민간인이 되면은 감사원이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발의된 게 통과가 됐다 예. 했을 때 그러면 장관이 민간인이 됐을 때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까? 받지 말라는 겁니까?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예.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를 했었던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정치적인 유불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정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느니 빠르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책임 규명을 하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가 그 상황을 바꾸고 동의를 했던 이유는 유가족들이 희망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네. 또 합의를 했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그래 이번 한 번은 믿어보자. 정쟁하지 않겠지라는 믿음으로 찬성표를 눌렀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주에 어제 YTN과 통화해서 보이콧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그리고 여당도 지금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 그런 분위기 맞습니까? 네, 당의 입장은 뭐 보이콧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의 예. 입장이 있는 거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예. 그 둘을 좀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네, 예. 대통령실이 지금 확실하게 어떠한 입장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10월 29일 참사 이후에 저도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임 요구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한 달 내내 10월 29일부터 지금 11월 30일이니까요. 한 달 내내 민주당 지도부와 여러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만큼은 최소한 정치적 책임을 지시라. 예. 이상민 장관이 지금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오는 입장들이 대부분 법적 책임을 따지자라고 하니까 애꿎은 용산 소방서장님 뭐 이런 일선에서 소방팀장 이런 분들 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법적 책임은 국정조사와 경찰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지만 경찰의 지휘권이 있는 또 행안부의 여러 지휘권이 있는 최소한의 이 주무부처로서의 재난관리 주무부처로서의 행안부 장관만큼은 정치적 책임을 지시라는 겁니다. 네. 한 달 내내 이야기했는데 그걸 갑자기 뜬금없다고 하면 도대체 왜 국민에게 눈과 귀를 막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 야당과도 대화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도 한 달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와 그 국민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쟁을 만들어갈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자,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 당의 입장을 밝혔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4시쯤에도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 YTN을 통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지금 해임 건의안을 두고서 여당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다, 사법 리스크 회피용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목적이라는 것이 그렇게밖에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희생자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아웃풋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예. 국정조사부터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뭐 이 수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데 또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원하시면 뭐든지 묻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국정조사요. 야당에서 야삼당이 일단 국정조사를 발의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조사위원들도 다 구성이 됐고요. 그런데 야당만이 이제 국정조사를 해서 통과시켜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여당이 적극적인 자료 제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으로 추진한다는 거죠. 아니 법안 발의는 뭐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임할 수 있습니다만 발의는 야 3당이 했습니다만 네. 본회의에서 법으로서 예. 국정조사 법안이 통과된 것은 여야 합의였고요.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찬성하셨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조사 대상이라든지 조사 범위 이런 것들 다 이 명시해서 통과됐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가 됐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아니 저는 삼라만상이 무슨 다 이재명 탓도 아니고 지금 국정조사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아니어야 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수 있죠. 마치 이상민 장관이 해임되면은 국정조사 참석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할 때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약간 말이 좀 잘못된 게요. 마치 이상민 장관이 해임되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라고는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도 증인 출석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예. 그래서 기관 증인과 이 일반 증인이 있는데 기관 증인으로서 행안부 차관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시면 되고 이상민 장관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게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 돼서 개인이 개인 변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법 개정안 자체가 민간인들은 감사원법에 조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법안을 당론으로 내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그렇다면 그땐 맞고 이제는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는 거고요. 아니, 국정조사와 저는 감사원법-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속적으로 당의 입장과 또 당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다하는 것,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의 얘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예. 국정조사와 왜 이것을 자꾸 연결시키면서 이상민 장관으로 자꾸 그 헤드라인이 나오게 하느냐. 그건 어쩌면 지금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공무원 겁니다.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장관이라든지 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법을 좀 개정해야 한다라는 네. 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된 적이 있죠. 네, 이게 감사원법은요. 감사원의 기능 자체가 공무원의 공직기관이라든지 공직자 부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네. 이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감사원이 전직들 혹은 지금 현재 민간인인 사람들에게 민간인 기간 동안에 이 소위
코레일 이용 기록까지 다 꺼내서 자료 한 게 지금 문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예. 민간이 사찰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감사원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직자에 대해서만 하라는 게 지금 감사원법 개정안이고요. 네. 즉 국정조사는 민간인과 공무원의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 증인이든 이 기관 증인이든 국정조사와 관련된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이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출석해서 거기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원취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감사원과 국정조사가 왜 비교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어찌됐건 자기 이상민 모습입니다. 장관이 민간인이 되어서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하시고 성역 없이 이 수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런데요. 국조도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죠. 네. 궁금한 게 지금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저번 때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해임 건의안이 제출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다음 주까지 기한을 드리고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엔 탄핵으로 이어지겠다. 자, 탄핵 소추안을 라고 발의한다 예고한 겁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안으로서 탄핵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간이 길잖아요. 일단 직무는 정지되죠. 그러니까 예. 소위 이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지금 예정된 다음 주일 경우에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 다음 주에 통과될 경우에는 이 사실상 12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국정조사가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 최소- 상태에서 일단 최소한 국정조사를 하게 국정조사는 되겠네요. 직무가 그러면. 정지된 상태에서 장관의 권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네. 이 최소한 이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집중해서 임하시라라는 조언을 좀 저는 드리고 오늘 싶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발표를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예. 저희 국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를 설득했었던 것, 국민들께 설득을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경찰들이 눈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였습니다. 예. 그러면 국정조사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의미가 없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도대체 말의 앞뒤가 맞으면서 뭔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야- 단지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떠한 무슨 무엇을 삼라명상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네,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여야 입장을 뭐 충분히 네. 들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내년도 예산안이거든요. 근데 예산안을 처리하고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조영 원내대표한테 예상 심사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제안했습니까? 네, 언제까지요? 사실상 다음 주까지요? 법정 예. 예산안 심사 기한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한 네. 달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한 해가 종료된 시점부터 한 달 전인데 어찌되었건 지금 법정 기한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까지도 사실상 예결위 소위가 파행으로 이루어지다가 오후부터 다시 이제 심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성실하게 좀 예산 심의에 임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왜 관저만찬 다녀오고 나서 국정조사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파행으로 끌고 내년도 가는지 새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요 통과를 12월 2일까지 하자라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법을? 그 국회에서 만들었죠. 여야가 그런데 같이 만든 다만 이제 거 거기에 아니에요? 단서조가 네네네. 있습니다. 국회법입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예. 심사 기일을. 네. 가능하면 12월 2일 날 합의를 보고 처리를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9일 다음 주까지로 연장을 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 주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 주에는 될까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쟁이 필요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산안이 이렇게 뒤로 미뤄지면 이제 뒤에 또 본회의 진행해야 되고 뭔가 좀 많이 늦춰질까 봐 걱정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에서 그 원안대로 모든 것을 통과시켜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또 단독으로 뭔가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민주당 생각도 단독으로 들고요. 네. 예산을 통과시킨다? 그럴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일단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 감세 예산인데요. 뭐 네. 주식 거래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 아직 조정하지 못했고요. 두 예. 번째가 어르신 관련된 또 청년, 장애인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료 이 4대 복지제도 등도 다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간식비까지 삭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 지역화폐 등을 포함한 저희도 어찌되었건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 예산들을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들을 왜 어르신 일자리까지 없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예산 일단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이고 또 국회는 예산안 심의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6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국회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또 정부안과 상의를 해서 제출을 한 건데 지금 여당 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까? 여당 안에서는 이제 효율적으로 지금까지의 예산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통령실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다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쟁으로밖에 흘러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과방위 내에서도 저희는 증액해서 올렸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과학과 미래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도 많이 지금 그 위에서 삭감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뭐 삭감한다, 일자리 삭감을 한다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예, 예.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인 자리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는 자리를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하튼 그냥 정쟁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근데 워낙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워낙 여야가 싸우기만 하니까 예산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지 현미경 보듯이 우리 삶과 관계된 예산을 잘 지금 편성하고 있는지도 참 걱정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가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합의를 하고 예결위는 협의를 지금 계속 한다니까 소위에서는 논의하고 예, 있습니다. 네. 각 상임위에서는 열심히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의원님 같으면 저 대표를 던지고 네. 물러나서 수사를 받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할 텐데 예.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지지자들과 이 국민들이 이재명 낫다. 이재명이 뭔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박수를 보낼 가능한 생각을 하죠. 그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당대표를 일단 내려놓는 게 민주당의 어떤 타격이 덜 올 것 같다.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워낙 공격을 받으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들겠어요. 예. 그러나 그럴수록 또 담대하게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고 네,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친명, 모두가 친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 가운데 또 비명도 있고요. 또 친이낙연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혼자 싸우고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찌되었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막 예를 들면 측근들의 개인 비리에서부터 시작된 수사가 아니라 네. 대장동 일당부터 시작해서 예. 1년여간 수사를 끌다가 대장동 일당이 예를 들면 측근들에게 뭐 돈을 건넸다라는 일방적 증언을 가지고 예. 지금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검찰이 이 건 혐의도 뇌물이 아닙니다. 사실 대선 자금 유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라는 걸 검찰이 스스로 영장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 탄압, 정치 탄압으로밖에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개인의 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선 자금 수사라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저희도 야당 탄압에 맞서서 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은 토건 비리 수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당내에서요, 이 서른 의원 같은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나오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에요? 뭐 개별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 개별적인 의견은 내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예, 의견은.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민주주의 4.0 아시죠? 친문계 주축이 된 당내 모임인데 심포지엄 총회를 또 열었나 보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셨죠? 네네. 예,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세요? 뭐 여러 지금 국회의원 연구단체나 이 포럼 국회의원 포럼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예, 수십 예. 개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이 여러 가지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이 모임의 이 대표적인 어떤 입장 정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금 입장을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꼭 그 단체의 이 입장은 아니다라고 좀 해석하고 있고요. 네. 뭐 아무튼 정책 세미나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장영태 의원한테 많이 물어봤고요. 이재명 대표가요 다음 주에 이제 취임 100일을 맞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어떤 기자회견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는 예측되질 않습니다. 네. 워낙에 이재명 대표가 말잔치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또 다르게 국민들의 눈을 좀 속이고 귀를 속일까 봐 걱정이 되고요. 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우선은 당원들에게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에게라도 먼저 사과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당이 무슨 꼴입니까? 지금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지키기 하나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나 야나 이러고 싸우고 있을 때도 아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미안한 감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방탄국회, 방탄당, 방탄대표 이런 부분 하느라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소리 듣고 있고요. 예. 아마도 장 의원보다는 저한테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들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여나야나 국민들한테 좀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장경태 의원님은 이제 지도부입니다.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측근 2명이 이제 구속이 된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당 네. 안팎에서 예, 어떤 생각이세요? 뭐 일부 뭐 여러 개별적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글쎄요,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에도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검찰의 수사로부터 시작된 또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사실 불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로 밝혀진 일들이고 또 밝혀지고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런 표현을 쓰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또 이 과정 또한 너무 이 작년부터 이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급물살 타면서 그것도 증언만으로 이렇게 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보기 때문에 네. 보다 더 공정한 수사, 또 성역 없는 수사, 정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포함한 다양한 이 수사들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240번이나 압수수색 받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뭐 예를 들면 받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만 잘못한 증언만 나와도 바로 압수수색 의원실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실 지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뭐 당연히 성역 없는 수사, 공정한 수사 바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누구 상임위 당하셨어요? 같이 하고 있는 하영재 의원도 당했지 않습니까? 하영재 의원님은 홍준표 또 다른 의원님들도 후보님을 계시고요. 지지하셨었죠?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네. 뭐 의혹만 있다고 하는데 이미 증거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측근 3인방이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나온 게 남욱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서 문서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끝까지 의혹이라고만 그게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증거인지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가지 아니, 않는다라는 예를 들면 겁니다. 예. 유동규 씨가 뭐 예를 들면 김용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하는 20억을 요구했는데 8억을 건넸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 증거가 뭐 종이 가방이라고 하는데 돈을 준 사람이 종이 가방 찾아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곽상도 의원 아들 위로금은 50억을 주는데 대선 자금으로 8억 줍니까? 저희 제1야당이자 그 당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정말 솔직히 좀 너무 어이없습니다. 대장동 얘기뿐만 아니라 성남FC 제3자 뇌물, 백현동 옹병 아파트 비리, 쌍방울 게이트 등 예. 그러니까 풀 게 상당히 그거랑 이재명 많습니다. 대표님이랑 무슨 상관이 그리고 이렇게 최고위원까지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죄명을 덮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민주당에겐 악재입니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고 아직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의혹들이죠. 예, 아직까지는 의혹들이고요. 또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재판이 진행되고 는 아니니까요. 상식적으로 예. 곽상도 의원 아들 위로금이 50억인데 저희 대선 자금이 8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허은하 의원님께 드려야 됩니다. 허은하 의원님이 네, 얼마 전에 출판기념회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네네. 얼굴을 내비쳤더라고요. 오랜만에. 지금 당원권 정지 기간이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하던가요? 앞으로 뭐 일단 출마를 할 것 같고 총선에는 본인이 아니 그날은 예. 출판 기념회였기 때문에 네. 저의 출판 기념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 전 감사한 마음이고요. 예.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 축하 인사말 하면서 총선 관련된 준비 사항을 이야기했고 네. 제 책이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이 어떻게 브랜딩할 수 있느냐 국가 브랜딩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다음에 대한 공천이라던가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당연한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야 입장을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물어달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자체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노조의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기존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해석됩니다. 쟁점은 헬기를 이용한 경찰의 진압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따라서 여기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행위가 불법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진압은 적법한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헬기를 사용한 걸 넘어서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에 있는 노동자에게 직접 쏜 건 관련법에 따라 경찰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헬기가 망가졌다고 해도 당시 노동자들의 대항이 정당 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는 사측의 구조조정 절차에 반발해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다치거나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노조는 1심과 2심 모두 졌습니다. 2심이 산정한 배상 액수는 11억 3천여만 원으로 노조 측은 법정 이자까지 더하면 금액은 30억 원대로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노동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이보단 훨씬 더 낮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도 지난 2019년 농성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됐다며 공식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집회와 시위라 해도 과잉 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잉 진압에 대한 모든 대응 행위가 불법이 안 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7,4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는 800여 명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7,330명, 해외 유입은 8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72명으로 12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5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50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마치면 중증화 위험이 90% 넘게 감소한다며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4.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경우 3차 접종 후 확진자는 미접종 확진자보다 중증 위험이 96.8%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소비마저 부진했는데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경제를 강타한 고물가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국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넉 달 연속 감소세인데 축소폭은 코로나19 타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2020년 4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수출 감소 속에 자동차와 기계장비 생산이 부진했고 금융과 보험, 부동산 등의 서비스 업종도 주춤했습니다. 경기 악화는 소비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0월 소비는 한 달 전보다 0.2% 줄어 2달 연속 축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의류 소비가 줄었고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고려하면 4분기엔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출도 소비도 앞날이 흐린 셈입니다. 소비와 내수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활력을 유지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중국의 경기 또는 경제 성장이 지금 언제 회복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나라 수출과 제조업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설비 투자가 보합을 보인 가운데 건설 투자를 뜻하는 건설 기성이 3.8% 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리지널 콘텐츠의 우리말 대체어로 자체 제작물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를 일컫는 단어인 오리지널 콘텐츠를 대신하는 우리말로 자체 제작물을 선정했습니다. 경기나 주식이 고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을 이르는 말인 피크아웃의 우리말 대체어는 하락 전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 추락사고 헬기의 사고 당시 모습이 인근 주택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꼬리 날개에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사고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49분쯤 산불 진화용 물바구니를 단 헬기가 궤도 방송하며 야산 인근 상공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비행하던 헬기가 방향을 바꾸는가 싶더니 갑자기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이후 헬기는 거의 수평을 유지한 채 5차례가량 돌면서 20여 초 만에 수직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30여 초 뒤 헬기가 추락한 산 중턱에선 6차례 이상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꼬리 날개에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비행을 쭉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꼬리 날개 부분에 결함이 발생을 하면서 헬리콥터가 돌기 시작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특히 조종사는 추락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종사분께서 헬리콥터를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상에 헬리콥터가 계속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보이거든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볼 때마다 불안하다. 미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은데 강제 집행하실 건가요? 간단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 어떤 말씀 하실 건지 간단하게만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뒷걸음질을 치실 것 같아서 아직까지 기다렸어요? 정진상실장 구속 기한 연장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서 팀한테 시간 아닌가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쪽 주장은 뭐 취재 목적이라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취재해 보셨어요? 그렇게 취재 안 해보셨죠? 네.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그렇게 취재 안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취재해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주변에 보셨어요? 그런 사람? 전에 그 2말 3초 보도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너무 강아지가 등장한 줄 그 당무에 개입 안 하시겠다는 게 사실 기본 원칙이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제 장문 경쟁이 시작되는구나. 장문 경쟁의 계절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친윤계 그러면 만남이 사실 자체가 아니란 말씀이죠. 친윤계는 그 나는 모르지 그거는. 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기사 좀 나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조용히 넘어갈까요? 네? 기사 좀 내볼까요? 네. 매번 제가 이제 여의도와 잠깐 거리를 두고 뉴스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라지신 지 오래입니다. 언론에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죠? 아니요 지금 전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럼 끝까지 참석하실 거예요? 간담회? 말거리 해주신 거라서. 그러니까 주인공인데 나한테 와야지. 이거 얼마야? 책 하나 사.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래. 자주 올게. (11월의) 끝자락에 이례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은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7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추위의 기세는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대관령과 철원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부산은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1도, 대관령은 영하 4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